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각각의 세금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하는지 등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들여다볼 세금은 바로 그 유명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가장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는 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처분하고 나서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얼마에 팔았느냐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판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을 살짝 드렸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7억에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겠구나 혹은 뭐 10억에 팔았다고 해서 많이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샀는지 만약에 7억에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집을 7억에 샀다면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을 3억에 샀다. 3억에 샀던 집이 7억이 됐다. 그랬으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똑같이 1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중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내가 어떤 꼼꼼한 그런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음,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표준이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혹은 아예 과세 표준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이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그 관건은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느냐,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느냐는 내가 따로 증빙을 안 하더라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그런 비용들, 지출들을 잘 정리하고 잘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단순히 이 차이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에서 필요경비와 장특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를 뺀 숫자만큼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경비와 장특공제, 기본공제가 얼마나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과세 표준이 정해지는데요. 하지만 기본공제는 뭐 변함이 없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장특공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이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혹은 뭐 임대주택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내가 이거를 더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혹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필요 경비를 어떤 부분들을 잘 챙겨야 하는지, 어떤 부분까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경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 경비로 빠지는 부분들, 뭐 취득 시점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혹은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부분들, 또 양도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부분들 있는데, 어차피 똑같이 뭐 취득 시점에 필요경비를 썼던 부분, 보유 시점에 필요경비를 썼던 부분, 그리고 양도 시점에 필요경비를 썼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들을 더 가중치를 둬서 빼주는 것은 아니고 동일하게 그 절대적인 액수만큼 빼주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한 구분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빠지는가 보면 일단은 취득세를 빼줍니다. 네, 그 취득세는 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동산을 5억에 구입해서 7억에 팔았다면 이 5억 원짜리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아마도 취득세는 1%를 납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5억짜리 집은 5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500만 원 어치는 먼저 일단 빼준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 인지세,
이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지세 같은 게 있습니다. 인지세 당연히 빼주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뭐 등기 수수료를 내고 이제 등기를 의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다 필요 경비로 빼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겠죠. 그 기록들을 비용 명세서를 잘 챙겨놔야 되겠죠. 물론 이 법무사가 그 비용을 세금 계산서를 만들었거나 혹은 뭐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으면 그 기록들은 보관이 되어 있겠지만 인지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무사한테 의뢰하면서 그 비용 명세서 이런 부분들,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받아서 등기 필증이랑 같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가 그때 취득을 하고 등기를 칠 때 이 정도 비용을 법무사한테 냈었구나 확인하면서 그 비용을 또 고스란히 취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서 양도 차익에서 빼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중개를 할 경우에 이제 중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역시 다 필요 경비로 빼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중개보수 그리고 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내게 되는 중개보수도 역시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영수증을 모아놓고 물론 뭐 이 해당 부동산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으면 현금 영수증으로 아마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또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개 보수 비용도 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팔고 나서 그 양도세 신고를 아마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 대행 비용도 역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신고 대행을 하기 전에 이 세무사한테 내가 뭐 이 집을 팔았을 때 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 것 같냐, 혹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있냐, 언제 파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그 상담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았다면 그 비용도 역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수증을 잘 받아서 보관을 해 놓고 물론 이때는 양도 시점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잘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영수증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아마 그리고 이 세무사가 양도세 신고 대행을 하면서 아마 그런 비용들까지 잘 반영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세입자 명도 비용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제 매도인이 이제 집을 팔면서 그 세입자의 명도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인이 이 기존에 있는 세입자의 명도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매매계약서상의 어떤 특약을 넣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매도인이 부담한 세입자 명도 비용,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을 비울 수 있게 하는데 드는 비용, 그 비용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국세청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예 그 시행령 자체를 개정을 해서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명도를 매도인이 해주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기 때문에 세입자 명도 비용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비용들을 잘 증빙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보관을 하고 다 수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그 과정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혹은 수명을 연장시킨 그 용도로 사용한 비용도 역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킨 어떤 기능을 더 좋게 만든 그런 항목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 주택의 발코니 확장 비용,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여기 이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방범창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범창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집의 어떤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한 것이고 이 소비자가 봤을 때는, 매수자가 봤을 때는
방범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난방시설 교체, 예를 들어서 낡은 어떤 보일러였는데 그걸 아주 최신식의 더 효율이 좋은 그런 보일러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비용도 역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혹은 수명을 연장시킨 그런 비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들 많이 하시지만 중문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도 역시 이런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 공사도 당연하죠. 리모델링 공사도 당연히 어떤 기존의 최초에 이 공급됐던 이 주택의 모습을 조금 변형해서 혹은 더 다듬어서 더 멋진, 더 그리고 살기 좋은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다 경비로 인정해서 내 양도 차익에서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이제 상반되는 것이 도배나 장판.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어떤 벽이 있고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도배라는 것이. 그거를 처음에는 어떤 하얀색 도배지로 도배를 했다가 그것을 약간 하늘색 도배지로 했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나 수명이 연장됐다기보다는 그냥 하얀색 도배지가 너무 낡고 때가 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늘색으로 바꿨다, 새 도배지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장판도 마찬가지로 장판도 기존의 장판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장판으로 바꿨다, 그냥 어떤 수선하거나 유지했고 원상 회복 상태로 돌려놨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기존의 그 장판을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장판, 예를 들어서 온돌이 없는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다 온돌을 새로 깔았다, 이런 거는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교체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싱크대 교체도 역시 기존의 싱크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싱크대가 낡아서 새 싱크대로 그냥 갈아 끼웠다, 교체했다, 이거는 특별히 달라진 그런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난방시설 교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었는데, 난방시설을 수리한 부분은 역시 원상회복 혹은 수선 유지의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수리한 난방시설 비용은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변기공사, 타일공사, 이런 것들도 역시 기본적으로 원래 그 주택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오래돼서 만약에 기능이 노후되고 쇠퇴했다,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고 회복한다, 이런 차원에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든 비용 중에 아마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집을 자기 돈 주고 사기는 어려우니까요. 워낙 비싸니까 거의 대부분 대출을 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출을 끼게 되면 이자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자는 분명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내가 그 집을 삼으로 인해서 내가 쓸 수밖에 없었던 돈이지만 꼭 다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고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대출을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경비로 빼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그냥 막 내겠죠. 이게 다 비용으로 인정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항목들이 인정을 받는지를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사용할 때는 어쨌든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그런 영수증을 잘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 양식은 그냥 수기로 쓰는 그런 영수증, 그런 간이 영수증, 이런 형태는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고 그 논란의 소지가 되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금 계산서 형식이랄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랄지 현금 영수증, 이런 양식으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깔끔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받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좌 이체 자료를 꼭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봉투째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계좌를 꼭 받아서 계좌 이체를 남기는 것이 나중에 그 증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그 양도 차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주 1차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아주 편하게 알림을 받고 바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